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두 자릿수를 유지하긴 했지만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채 1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거듭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추석 연휴 고향 방문 자제를 당부를 했는데요. 네, 이 관련 내용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두 자릿수로 지금 이틀째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거의 지금 100명에 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다 이제 이번 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상황 어떻게 좀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2.5단계를 2주간 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네. 이제 주중에는 이제 주말에 좀 떨어졌다가 다시 주중이 되면 반등을 하고 다시 이제 주말에 가까워지면서 다시 떨어지는 이런 양상을 이제 계속 반복하고 있어서 네. 전반적으로는 하향 안정세를 취하고 있지만 그 감소세가 굉장히 빠르거나 지금 그 감염 발생의 양상이나 내용을 보면 아주 안정세라고 하긴 어렵다. 그 네. 이유는 여전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의 비율이 5명 중 1명에 이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그 환경에서 예를 들면 뭐 지하철 역사에서의 감염이랄지 새로운 감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네. 지금 특별히 어떤 곳이 고위험 시설인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어디서든지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을 것 수치상으로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 자릿수, 두 자릿수를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있습니다. 지금 감염 그 경로나 이런 장소들도 상당히 지금 폭넓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추석 연휴 전까지 두 자릿수 확진자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방역 당국의 좀 느슨한 목표였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보이다시피 세 자릿수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이고 네. 계속해서 뚜렷하게 하향세가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요동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대한 그 대규모 이동에 관련된 경계심 이런 것들은 유지를 할 필요가 있겠고 설령 뭐 조만간에 갑자기 확진자 수가 급감을 한다 할지라도 네네. 이 감염이라는 것은 확진이 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자칫 이번 추석에는 귀성을 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시그널로 읽히는 것은 또 곤란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수도권 확진자 수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추석 명절의 대이동은 나쁜 변수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곳에서 감염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앞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주요 좀 사례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네네. 먼저 서울 도봉구의 주간 보호시설 예마루 데이케어 센터에서 관련 확진자가 5명 추가됐습니다. 네. 누적 확진자가 이제 24명이 됐는데 이 데이케어 센터에서 사우나로까지 이제 감염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사우나 감염자 중에서 새신사도 포함이 되어 있는 점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새신사는 아무래도 이 사우나에 방문하는 사람들과 접촉면이 좀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직업적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네.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노인 요양 시설 그 데이케어 센터에서 이제 그 코로나19에 확진되신 분이 사우나를 방문했고 사우나에서 새신사가 감염이 됐는데 그 감염에 아마 노출됐을 기간이 지난 20일에서 24일까지 한 닷새 정도가 돼서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접촉자로 분류되는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약간 대규모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하철 신도림역에서 이 청소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분들께서 네. 또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근로 환경이 좀 좁을 것 같고요. 좀 열악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분들께서 그 평소에 작업을 할 때는 네. 마스크를 잘 쓰고 근무를 하셨는데 이제 그 점심 식사 같은 걸 하실 네네. 때 그 이 좁은 공간에 이제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시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지난번 쿠팡 물류센터 사건이 기억이 났는데요. 그러니까 그 냉동 창고에서 땀이 굉장히 많이 나는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데 작업복도 같이 쓰고 작업화도 같이 쓰고 모자도 같이 쓰고 그러면서 이게 집단 감염이 매개가 됐던 그런 사건이라서 이게 코로나19에 우리가 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어떤 근로 조건을 좀 개선해서
집단 감염의 위험을 줄여주는 게 우리 사회의 중요한 그 새로운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에서도 지금 N차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꾸준히 신규 확진자가 매일같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 지역 내에서의 집단 감염만 해도 누적 확진자가 지금 벌써 50명을 넘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지역에서 고령층의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또 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또 방역에도 좀 관리를 하려고 좀 주의하는 부분이 또 이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고령층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네. 소수의 환자가 발생해도 이제 병원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 사망자가 꽤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주 포항 지역의 이제 집단 감염 사례 중에 하나는 노인 요양 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감염돼서 그 시설 자체가 지금 코호트 격리, 그러니까 시설 자체를 폐쇄하면서 그 안에서 아무도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 노인 요양 시설에서의 지금 감염자 수가 크게 늘어날 개연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포항 경주의 사례를 보면 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었던 감염이 이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게 지방으로도 퍼져나가서 이제 경주 포항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수의 감염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으로 차지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그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의 비중이 높아진다고 하는 게 상당히 내용적으로는 확진자가 숫자가 줄더라도 네.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저희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뭐 지역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이게 뭐 어떤 특정 장소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런 수준을 이제 넘어선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어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뭐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계속 감염이 일어나고 있고 과거에 초창기에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던 예를 들면 뭐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서도 감염 사례가 또 잇따라 일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설만 피하면 된다, 어느 지역만 피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은 이제는 좀 성립하기는 대단히 어려워 보이는 것이고 네. 현재 이제 요양시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상당수의 요양시설들이 그 건물에 다른 시설이랑 같이 쓰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런 공간을 통해서 더 넓게 전파될 위험은 계속해서 열려 있다. 특정 공간만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이제 앞으로 2주간을 추석 특별 방역 기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제 계속 거리두기에 우리가 계속 각별하게 유의를 해 왔었는데 앞선 기관들과 뭐 좀 달라지는 점들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2단계에서 이제 그 원칙적으로는 고위험 시설이 집합 금지 명령, 그러니까 이제 폐쇄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지자체별로 허용을 좀 해주는, 예를 들면 뭐 유흥주점 같은 경우도 영업을 허용해주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번 그 특별 방역 기간 동안에는 서울은 11종의 고위험 시설, 유흥시설, 뭐 클럽, 감성포차, 뭐 콜라텍 이런 것들이 다 집합 금지 명령, 그러니까 그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요. 네네. 거기에 덧붙여서 그 영화관이나 뭐 그 공연장, 뭐 PC방 같은 다중 이용 시설의 경우에도 좌석을 띄우거나 하는 등의 방역 조치가 강화되고 또 좌석 수가 20석 이상인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에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앉도록 하는 등의 강화된 방역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네네. 그 고위험 시설이라고 알려진 유흥 시설은 문을 닫고 그다음에 다중 이용 시설은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그래서 거리를 두거나 좌석을 띄어 앉거나 하는 등의 새로운 그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단계보다는 조금 더 강화됐다라고 네.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2.5단계까지는 아닌 거고요. 네, 네. 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군요. 예, 네. 정부에서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를 하고 나서 그 후에 또 이렇게 지자체별로도 특별 방역 대책을 조금씩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조금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네. 좀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지역별 차이는 있겠지만 거리두기 2단계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고 기존에 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인지를 하실 겁니다. 고위험 시설이 어딘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집합이 금지된다라는 건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추가로 얘기하고 있는 뭐 음식점 제과점에 뭐 띄어앉기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은 구태여 지자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정을 해주지 않더라도 소비자분들이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지키는 사항이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로 거리를 둬야 방역에 도움이 된다. 이것들은 이제 시민들이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네. 지자체의 지침을 떠나서 그 상식의 연장선상에서 그것을 실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추석 연휴 기간 가장 걱정하는 것이 가족끼리 모였을 때 또 그게 또 감염이 더 확산이 되고 다시 또 고향에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한 우려인 것 같은데 경기 군포에 있는 한 사례를 보면 한 가정집에서 모임을 했고 거기 그 모임 때문에 가족 6명의 감염이 되고 그 가족과 접촉한 지인까지 지금 또 확진이 된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추석 연휴 기간에 아무래도 고향을 방문할 수밖에 없는 또 네. 그런 가정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가족들이 좀 국민들이 좀 꼭 숙지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개인적인 방역 수칙들 다시 한번 짚어주고 싶은 게 네.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8.15 그 광복절 집회 이전의 상황에서는 대부분 뭐 교회나 무슨 유흥주점이나 이런 고위험 시설에서의 감염이 주로였는데 지금은 그것에 더해서 뭐 가족 간의 모임, 지인 간의 모임에서도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평소에 지인들하고 모일 때는 뭐 마스크도 벗고 음식도 같이 먹고 뭐 약간 그 방역 지침을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모임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지인들과 또는 가족들과 만나더라도 가능한 한 방역 지침을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시고 그 음식을 먹거나 뭐 음료를 마실 때나 꼭 할 때만 마스크를 잠깐 벗어놓고 이따가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는 등의 그런 그 지침을 네. 이 가족들과 지인들과 만날 때도 지키시는 게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정세균 국무총리도 고향 방문을 좀 자제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글쎄요, 이게 고향을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좀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뭐 이것은 한국이 민주국가이고 이동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봉쇄, 락다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건 애초에 아니었고 네. 그렇다면 이제 이동을 하실 때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가족들끼리 만나더라도 대규모로 만나지는 않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동을 한다고 전제를 한다면 집에 방문을 하는 것 외에 이동 동선들을 너무 길고 여러 곳으로 잡지 예. 않는 것이 네. 바람직하다. 이것을 좀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개천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집회가 또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일부 보수단체들은 강행하겠다는 지금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광복절 집회 우리가 그런 좀 아픈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 어떻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집회 시도를 좀 크게 두 갈래로 나눠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한쪽에서는 이제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하겠다. 네. 이게 차량을 통해서 하면은 접촉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안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방역에 신경 쓴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이를테면 8.15 비대위라는 곳에서는 1,000명의 인파가 운집하는 또 그런 시위를 기획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집회 자유는 분명히 중요한 것이지만 집회를 통한 감염 사례가 계속 속출하게 되면 네. 앞으로 집회를 할 수 있는 나날은 더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집회하시는 분들 외에도 여러분들이 뭐 클럽 가고 싶은 분들도 클럽 못 가고 계시고 여러 그 자유의 제약들이 있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이제 유독 그 자유만 더 추구할 수는 없는 그런 것이고 또 본인들의 안전이라든지 향후에 있을 권리 확보라든지 이걸 감안했을 때는 특히 이제 이런 인파가 운집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역 방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정부도 사실 이 집회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역할 또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정세균 총리 역시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어떤 형태의 집회라도 원천 차단하겠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법원도 이런 정부의 역할에 좀 계속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드라이브 스루 방식에 대해서도 수원지법에서는 불허 방침을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네, 수원 지역에서도 집회가 이제 신고 들어갔었는데 그 내용은 이제 그 개천절 집회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네. 신혼 희망타운이라고 하는 이 건설 계획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이제 99대의 차량을 동원해서 행진하겠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드라이브 스루 집회라 할지라도 차량 10대 이상은 10명 이상이 모인
모인 것으로 쳐서 불허하겠다는 게 방침이었던 것이고 또 수원지법에서도 특히 이제 집회뿐만 아니라 집회를 준비하고 관리하고 또 향후에 해산하는 과정에서 질서 유지가 안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시위를 불허했거든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 시위 내용이 개천절 집회 때 예고된 거하고는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떠나서 방역 차원에서 인파의 운집 그 자체를 놓고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판단은 서울행정법원에서도 비슷하게 내려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차량으로 하더라도 10대 이상에 대해서는 뭐 불허된다든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이런 보수, 뭐 진보 이런 정치 이념을 다 떠나서 교수님 입장에서도 참 뭔가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글쎄 뭐 형식 논리로는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하면 뭐 그 감염의 위험이 뭐 적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뭐 차량 시위를 하면서 모르는 그 시위에 참가한 사람을 같이 태워서 시위를 할 수도 있고 또 시위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또 모일 수도 있어서 네. 굳이 이 시기에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집회를 할 필요가 있을까? 네네. 무언가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자기 의사를 전달하고 싶어서 하는 집회일 텐데 이 집회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전달될지 오히려 네. 그 모든 국민들이 지금 희생해 가면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데 대한 네. 비난만 받는 그런 집회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또 나오셨으니까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부분인 네. 것 같습니다. 이 사고에 노출된 이 독감 백신 일부가 이제 접종이 된 이 부분, 네. 이걸 우리가 좀 어떻게 앞으로 좀 잘 이걸 대응을 해 나가야 되고 네. 해결을 해야 될지 네.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백신에 있는 단백질이 네. 상온에 이제 노출되면서 단백질이 이제 변성되면 한편으로는 그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백신이 들어가서 이제 우리 몸에 상처를 만들어주는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한 가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단백질이 변성이 되면서 백신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지금 얼마나 상온에 노출됐는지 그것 때문에 효능이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이고 식약처가 이제 그 검사를 통해서 그 백신의 변화 정도를 검사하면 이게 효과가 유지되는지 또는 백신을 맞았을 때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네네. 그 식약처의 검사 결과를 기다려 보면서 이후에 그 조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 이 상온에 노출된 백신들이 그러니까 질병청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일부 접종이 이루어진 사례들이 있는데 예. 이 접종이 이루어진 사례들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약처 검사 결과 효능이 떨어진다고 하면 재접종을 하면 될 거고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그 이상 반응을 모니터링하는 체계,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한테 접종 후에 이런 그 증상이 나타나면 이게 백신 부작용일 수 있으니 보건소에 신고하십시오. 그러면 보건소를 통해서 이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서 겪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부 당국이 적절하게 해결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질병청에서 내놓는 입장은 그런 집중 모니터링 기간을 한 일주일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각에서 말하는 것은 상온 노출 백신을 접종한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이상 반응을 좀 장기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하면서 좀 더 길게 관찰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서요. 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상온에 노출된 백신이 접종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예. 이게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부가 일단은 집중적으로 단기간 모니터링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이상 증상이 있을 때 그걸 보건소에 알리고 이게 백신으로 인한 문제인지 아닌지를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해서 유지하면 예. 장기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실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